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업들 열심히 잘 들으셨어요? 이렇게 틀어만 놓고 빙빙 돌린 건 아니죠. 자, 일단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자, 이거는 그 테크놀로지로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그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강의로 보기 전에 보면 스크립트 없이 사실은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힘든 점들도 좀 많기도 하실 텐데, 오늘 제가 대비해드리는 것만 잘 하셔도 충분히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30문제예요. 네. 자, 30문제. 그리고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강의로 공부하시고 또 퀴즈도 많이 풀죠. 우리 매번 컴프레hen션 퀘스천 있잖아요. 그거 좀 잘 하시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네, 객관식. 주관식을 하면 채점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거기에 보면은 그레이딩 하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많은 그레이딩과 피드백이 조금 또 문제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주관식을 하면 그 그레이딩이 힘듭니다. 네. 자, 네, 넘어가는군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그 Introduction to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이제 테크놀로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입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좀 말이 빨라요. 괜찮죠? 네, 긴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캐블러리가 먼저 나오는데, 저희 오하이오 과목들은 보캐에 관련된 문제가 꼭 나요. 그래서 데피니션이 꼭 나기 때문에 꼭 그 6개 주차에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Positive Reinforcement는 한 행동이 보여줄 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패턴을 성취하거나 격려하는 과정. 제가 거기 있는 그 데피니션을 그대로 그냥 한글로 옮겼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경하구님이 뭔가를 잘 하셨어요. 그럼 제가 칭찬을 하고 스티커 하나 더 줄게요. 이게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파지티브가 되는 거고요. 네거티브 레인포스는 반응이 없을 때 또 벌이나 유쾌하지 않은 것들을 통한 자극을 줌으로써 이런 거죠. 반대로 반응이 없어요. 그럼 스티커 안 준다.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말 못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속담에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도 말하면서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간혹 부정적인 것도 오히려 자극을 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옳다란 말은 할 수 없고, 이때 이런 정도의 강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센틱한 거는 사실 진정성 있는 애 뜻이에요. 영어 단어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상황과 유사한 것.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제가 요즘 자, 제협하고님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자, 근데 아직 못 가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뭘로 공부를 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그러면 교실 수업 안에서든 아니면 뭐 집에서든 우리가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 대한 것들이 오센틱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여기에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의 뜻은 진정성 있는 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쉐도잉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가능한 곧 화자의 그림자가 되는 것. 사실 이게 우리 글에는 이렇게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 혹시 리딩을 하실 때요. 리스닝을 할 때 보통 스크립트를 이렇게 듣잖아요. 듣고 내가 대본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본을 들으면서 눈으로 읽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테이프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CD에서 나오는 그 리스닝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뒤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림자는 뭡니까? 바로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평생 햇볕이 있는 한, 해가 있는 한 내 뒤를 따라다니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그림자가 남자친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그림자가 여자친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치만 나와 같은 동성이라는 거, 나라는 거. 자, 그래서 학습자가 가능한 그 화자의 그림자가 되는 것.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캡이 생각보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슬라이드가 한 100 몇 장이었던 것 같아요. 좀 넓게도 만들기도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페다고지컬 어프로치스인데, 이거는 공부하실 때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언어학습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언어학습의 이론이 사실은 행동주의. 자, 행동주의는 그야말로 행동이거든요. 인지적인 사고 없이 행동에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을 갖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언어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하시죠? 반복을 많이 하죠. 그것도 행동주의에서. 행동주의의 목적은 형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도록 프랙티스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언어학습과 지도는 답이 옳거나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조 형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대두됐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지주의가 또 발달을 한 거예요. 커그니티브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를 안 하고 어학을 또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론이 최고다라기보다는 그냥 새롭게 이론이 계속 발견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학생에게 즉각적인 강화, 아까 즉각적인 강화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까. 포지티브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네거티브. 그 두 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류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교실의 중심이고, 목표 언어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표 언어가 있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언어 발달은 환경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래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환경을 주는 거예요, 학생에게. 그렇게 해서 언어가 발달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학생의 어학이 발달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형성을 하는 겁니다. habitual formation.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면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습관화가 되죠. 반복을 안 해봐서 혹시 습관화를 모르는 듯한. 그래서 습관적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habitual formation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는 제가 참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원어를 놔뒀는데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전쟁이 있었던 시대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군인을 이렇게 보낼 때 어학연습을 시켜서 내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서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총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막 듣기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게 교육학습법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언어학습을 문법에 초점을 두고요. 언어의 정확한 결과물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은 정확한 문장 형태를 연습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행동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데 이 시기가 완전히 격차가 크지도 않아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요 오디오 링구얼 할 때 보면은 헤드셋 이만한 거 끼고 이렇게 막 요만한 맵실에 그림 같은 거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이걸 썼다가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사담인데 미국에서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처치곤란하잖아요. 기계가. 어디로 다 넘어왔을까요? 한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초등학생의 랩실이 생겼어요. 그런 현실이 있었답니다. 슬픈 현실이. 자, 그래서 이 어학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이 승리하고 연합군이 승리한 거의 그 원인은 무기와 전력이 아니래요. 바로 이 언어래요. 그래서 아주 옛날 영화, 아주 예전에 한번 이렇게 EBS 같은 데 보면 흑백 영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영화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독일을 이렇게 파견됐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첩보작전 하는 군인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어학 연습을 하고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말 시켜도 다 그 언어로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역시 언어는 경쟁력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의사소통. 자, 아까 행동주의에서 반복적으로 막 연습만 했어요. 그때는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얘기가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디오 링구얼도 보니까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만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서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에서 80년이 되고 행동주의 접근법을 잇기는 했어요. 이게 계보가. 근데 언어학습은 학습자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자신이 아니라. 그러면 언어의 형태가 아닌 의미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맞아야 되고 조금 틀려도 아까 행동주의하고 그다음에 오디오 링구얼은 정확했어야 됐었죠. 근데 의사소통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형태의 정확성보다는 의미에 미닝 포커스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선생님은 교실에서 목표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계속. 자, 오늘의 목표 언어는, 자,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여권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목표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의미를 주고받으면, 이거 오타가 났어요.
실제 언어를 주고받음으로써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언어 학습이 성공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소통법은 저는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꾸 어딘가에 익스포즈를 돼야 되는데 미국 가서 익스포즈 된 것도 아니고 영어권 나라가서 익스포즈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교수 수업 내에서 계속 이거를 갖다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목표 언어를 연습한다는 건 사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들은 실제 대화에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할극을 하게 되죠. 내가 뭐 세관원, 여행자 1, 여행자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행동주의와 다른 점은 행동주의는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선생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의사소통의 중심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컴퓨터 생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술의 발달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떤 티칭이라든가 여기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이제 출판이 되면서 이제 영어 교육에도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요게 저희가 한 6년 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세부 전공이 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 할 때 라이팅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근 10년 가까이, 그게 이제 2014년도 연구였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라이팅에 관련된 걸로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영어 교육 연구가 어떻게 라이팅을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실제적으로 진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논문 한 400개를 다 살펴가지고 한국 저널에 나온 거랑 해외 저널에 나온 거랑 한국 학습자들 대상으로 했던 거. 그래서 거의 1년 걸려서 해가지고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컴퓨터가 생산되던 시기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들도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연구들이 급증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하고 경제를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 생산이 증가됐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인지주의적 접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게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할 것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이제 학습을 하는 데서는 좀 흥미도 생기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동기부여까지는 좋은데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증가가 동기부여를 준 것은 좋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인지주의적 접근은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띵킹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인지주의적인 거를 확인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도 요거에 관련된 연구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팅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최경하고 님이 라이팅을 쓰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쓰는지는 전 몰라요. 그래서 그 think out loud라는 기술법을 이용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걸 계속 생각하는 걸 밖으로 말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는 연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학은 생각의 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통해 내부 정신체계로서의 발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결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학습을 촉진하게 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학습자가 언어 학습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뭐였죠? 그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에서도 학습자가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했고 미닝에 포커스를 뒀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언어 학습의 중심이 되면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교실에서의 뭐가 되는 거죠? 예, 촉진자가 되는 거예요. 퍼실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요때 당시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요거였어요.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요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넘어옵니다. Social Cultural Approach, 사회 문화적 접근. 자, 인간은 무슨 동물입니까? 네,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2000년대에 상호작용은 의미를 만드는데 필수로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아주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학습의 테크놀로지의 통합은 자, 요게 되는 거죠. 소셜 커그니티브에 기반해서 요 소셜 커그니티브는 언어학습은 새로운 대화 단체 그리고 영역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렇게 A그룹이에요. 요렇게 B그룹이 커뮤니티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A그룹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어휘를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B라는 커뮤니티는 솔직히 말해서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언어학습이 이제 어떤 단체나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원어민 교수님 네 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먹다가 딴 생각을 하고 문자 온 거 답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켈시 교수님이랑 로버트 교수님이랑 그때 당시 벤 교수님이랑 셋이 막 신나게 떠드는데 브랜든 교수님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브랜든 교수님 나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 작은 그룹 안에서도 그 소셜 커그니티브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 그들만이 아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셜 컬처럴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요. 문화적 접근이에요. 학생이 속한 실제 영역에 실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제 상황 과업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여기서는 real life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신의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포럼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오센틱하다 그랬죠. 내가 실제 상황에 가 있는 것. 그래서 온라인은 아까 제협하고님이 롬에 가고 싶은 거를 실제 거기 안에서 내가 실제 상황에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VR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실제 그 안에 간 것처럼 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아직 뭐 크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목적입니다. 상호작용의 목적인데 학생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게 하고 새로운 장르나 대화에 익숙하게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 쪽에만 너무 익숙해요. 비즈니스 쪽은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연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학생에게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아까처럼 요 A그룹에만 있는 게 아니라 B그룹도 A에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언어의 기술만 연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요 분이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요 분이 얘기하신 거를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논문을 보고 싶으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요거 치시면 그냥 바로 논문 나오니까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스마트폰의 개발이 더욱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유튜브와 같은 앱이 좀 더 상호작용적이게 한다.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고 우리가 밑에 댓글도 달고 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또 SNS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막 유튜브 보니까 막 배꼽 빠지는 장면 10개 막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거 봐주세요. 우리 사이버웨이드 영화부에 나 정규직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랐어요? 아, 이런. 저기 로버트 교수님하고 저하고 나와서 나 정규직 됐어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정규직 됐어. 네. 그리고 반차 냈어. 나 백수야. 그 다음에, 나 월차 내고, 나 반차 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병가 내려고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도 설명해 놨어요. 또, 그거를. 예, 그런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해서 상호자격적이게 좀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테크놀로지가 선생님을 근데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요 문구를 제가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 테크놀로지도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작년인가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이제 유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유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자기가 뒤처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애도 써보고 또 한 가지 나는 되게 제가 좀 약간 궤변이긴 한데 유저와 넌 유저로 바뀔 것 같아요. 나중엔. 그래서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근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고력은 계속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단순하죠 되게. 그러면 사고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전기가 끊어졌어. 그러면 결국은 유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넌 유저는 뭐래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자.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선생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위크 1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너무 그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만 잘 활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시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위크 2는요, 온라인으로 언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는 어토노미. 자, 여러분, 독립적이신가요? 자율성을 갖고 계세요? 학습에? 네. 자, 외부적 통제나 영향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입니다. 자, 오센틱. 이거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그쵸? 그렇다고 시험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올 것 같아요. 아, 맞아. 자, 디스턴스 러닝.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게 디스턴스 러닝이죠.
그쵸? 네. 그래서, 학습이 온라인에서 발생할 때 선생님과 먼 거리에서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러닝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온라인 코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우리 무들. 아유, 지난 학기에 이 무들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아,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쪽으로 옮겨왔는데, 또 사실은 정말 저희가 이번에도 이렇게 뭐 게시판도 좀 몇 번 옮기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정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토론 같은 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서로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정말 좀 리얼하게. 근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중간에 가다가 이제 뭐 동료 피드백은 안 하셔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개발을 좀 부탁해 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일단 되면 저희가 한번 먼저 해보고 해보고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들이나 블랙보드 같은 게 이제 여기 해당되고요. 무크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K무크라 그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매시브예요, 매시브.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자료와 정보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료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네. 그게 OCM하고 무크하고 헷갈리는 게, 네. 그 위에 있는 OCM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온라인 코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그렇죠. 학생, 왜냐면 이게, 네, 그렇죠. 근데 이 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학교 내에서도 보니까 비즈니스 전공자들한테서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쪽보다도 그 연구를 제가 또 살펴봤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 학기에 무들을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무들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용의 용이성이라는 논문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용이하게 사용할수록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들은 좀 힘들어한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무들을 물론 저희도 쓰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비즈니스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이거는 학교 내에서 쓰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사용 용법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학습 과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무크에서도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요거 접근은 가능. 이게, 요거는 차이점은 근데 무료 접근이 가능이죠. 이게 누구나가 중요하고, 여기는 선생님이 학생과,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 같은 경우는 학생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고요.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자료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건데, 자신들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고 사용하는 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모든 거를 주도권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온라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강의를 챙겨 들어야 되고, 찾아 들어야 되고, 제가 매주 문자 넣어가지고 강의 들으시죠? 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죠. 자, 스캐폴딩은 그 지지대예요. 한국말로 하면 지지대. 혹시 공사장 건물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건물 보면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이 그 바깥에 이렇게 지지대에 서서 이렇게 뭐 일하시는 거 그런 것처럼 이게 지지대인데 학생들이 나아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학습 기술들이 여기서는 스캐폴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요. 언어학습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교훈적인 과정들로 구성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온라인 환경이 사회적으로 이게 교육적으로 잘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온라인 환경에서 좋은 티칭은 숙련된 가르침을 요구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좋은 티칭은 숙련된 가르침을 요구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가르치는데 무드를 갖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뭘 하기로 했어요. 저조차도 무드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온라인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앱을 활용한다고 하던가 툴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툴에 제가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온라인 과정에서 어떤 그 수업을 하나 개설해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 좋은 티칭은 숙련된 가르침이라는 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스킬풀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5가지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만들 때. 첫 번째가 주의를 얻어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주의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면 관심이 없죠. 더구나 온라인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건데. 그쵸? 맨투맨도, 페이스 투 페이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목적들을 설명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커리큘럼의 기본입니다.
이 교과 과정의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는. 그 다음에 예전 지식의 회상을 자극하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경험처럼 느껴진다고는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회상을 좀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표현을 해주고요. 학습 지침서를 제공해줘야 돼요. 이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학습자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습할 기회도 줘야 되고요. 학생들에게 피드백 주기, 학생들의 업적도 평가하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업적은 퍼포먼스나 아웃컴들, 학생들이 썼던 과제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유를 요거 보유는 배운 것을 내가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리테인 해줘야 되죠. 그 부분을 다져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연습 자료를 제공하고. 이 제공하는 거를 또 제가 해봤죠.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잘들 좀 봐주시고. 근데 저희 온라인 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대부분 보시면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 풀타임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대학교 1, 2, 3, 4학년들 부모님이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9가지 단계, 학생들 위한 커리큘럼을 요렇게 하는 건데, 요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암기 안 해도 되죠? 뭔지 알 것 같죠? 그런가요? 저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가르칠 때 장점이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좋다라고, 그 인터뷰 내용 있죠? 강의 내용에 수지만 학생이 얘기했고요. 자료가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딘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자료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오센틱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그 학생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의 양.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300명이 수업을 듣더라도 제가 거기에 개개인별로 다 제가 인디비주얼리 상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 데디케이티드 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는. 그 대신 제가 만약에 그거를 그냥 이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가기도 너무 힘들고, 한 사람한테 가기도 어쩌다 한번 그냥 운 좋게 한 사람한테 몇 사람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을 위해 온라인에 만들어 놓으면 쉽게 다른 날 가르치는 다른 과정을 위해 복사가 가능하다. 이건 선생님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해놓으면 우리 지금도 컴퓨터 안에 모든 게 저장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메일에 되도록 붙여놔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면 이메일에서 그 이메일은 왜냐하면 언제 어디든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열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복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의 다른 수업을 위해 재사용하거나 재목적화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요 이제 마유 학생이 얘기했고요. 학생들은 시간과 돈을 비축해서 교실로 이동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같은 도시, 같은 나라에서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요번 보셨죠? 비고스키 교수님? 오셨던 분? 네, 이분이 이제 거기서 강의에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뭐 크게 암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학생들에게도 편리하대요.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자료 놓치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자료를 놓치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공지사항을 자꾸 놓쳐요. 그리고 공지사항을 자꾸 안 봐요. 몇 날 며칠이죠? 막 그러면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여기 우리 튜터는 공지사항을 복사해다가 다시 답을 드렸더라고. 그래서, 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저도 가끔 그러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선생님에게도 편리해요. 선생님의 티칭장. 자, 요 티칭장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 강의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플랫폼이라고 해놨죠. 플랫폼. 그 플랫폼 하면은 뭐가 생각나서 기차 이런 플랫폼 생각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학습의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이버 외대의 그 시스템이 학습의 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무들에서 만약에 토론을 하면 무들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진로 활동 과제를 따라갈 수 있고요.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디지털 기록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누가 수업을 2주차까지 들었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2주차까지만 듣고 수업 안 들은 분들한테 문자를 또 다 이렇게 웹발신을 너무 학교에서 저 문자 네, 다 확인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2주차밖에 수업을 안 들었으니 어서 서둘러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또 아마 저 짜증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 수업을 3과목씩 들은 분이 있으세요. 또 제가 4과목 운영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지겨우시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한 6개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80바이트로 딱 정해져 있어요. 80자 이상이 안 되니까 꼭 2번은 보내야 되거든요. 그분은 저한테 6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개씩 받으시면 그분 6개, 정화하고님 6개.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항상 고민해요, 멘트를. 바꿔요, 멘트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은 시스템 고장난 적이 있어가지고 12개가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거부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네. 자, 이게 바로 좋은 거죠.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다 제가 트랙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큼 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제도 체크할 수 있고 결과물도 다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평가가 자동으로 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자신들의 속도대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혜지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1시간이면 들을 걸 2시간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거기 우리 배속도 있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말이. 제일 느리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내워라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도대로 맞출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사는 다양한 참고 자료를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부분도. 사실 여기서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것은 꼭 책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많은 참고 자료가 돌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예전의 비디오들을 다시 또 볼 수가 있고요. 장면을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챌린지는 우리가 보통 할 때 해결해야 될 과제, 도전 과제 이런 거니까 단점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 자, 학생들의 말하기 연습 녹음에 제공되어져야 될 평가와 피드백의 양 같은 경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피드백은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제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게 온라인 서면상에서 답을 달 때는 저도 좀 고민되는 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한 2년 가까이 여기서 이렇게 서면으로 답을 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설명하는 게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스킬드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공되어질 평가와 피드백, 말하기 연습을 녹음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받거나 피드백을 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양이잖아요.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 다른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근데 사실 디스턴스 러닝에서는 이거는 해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을 하는 거죠. 오프라인 쪽에서 오시게 하는 거고 그래도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다시 온라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실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가르칠 장이 없는 것. 뭐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있는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를 한다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그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요? 스카이프도 있고. 네, 그쵸. 스카이프가 아무래도 좀 가장 하고 그 다음에 요즘 핸드폰으로 영상통화 하시죠? 네, 그러면 사실 근데 한두 명, 둘이서밖에 못하죠? 핸드폰으로는. 스카이프는 폰으로도 가능해요? 몰랐네요. 저는 항상 컴퓨터 앞에서만 하는 걸 해봐서, 그것도, 역시, 그러면 여기 가르칠 장이 없는 것, 많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스카이프 아마 한 15명? 정도, 많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적은 인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장이 없는 거, 요게 좀 단점이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받도록,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한 6, 7년 전에 그 사이버 테솔 대학원 그때 제가 잠깐 튜터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준 교수님하고 조기석 교수님이 이제 그 운영하시는 과목에 제가 이제 튜터를 하면서 과목 튜터를 하면서 화상 강의를 저기 그 대학원을 해요. 한 학기 4번 정도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 화면에 전체가 다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크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학생만 크게 나와요, 얼굴이.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다 누워있거나, 집에서 하니까, 뭐 누워있거나, 위에만 멀쩡하게 보시고, 밑에는 이상한 반바지 입고 계시고, 졸고 계시고, 그래서 이 동기부여 받도록 하는 거. 온라인상에서 동기부여 받도록 하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16차 수업이잖아요. 그 사이에 동기부여 받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상담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부터 과제도 안 했고 시험 공부도 안 했고 휴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과목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걱정스러워요. 이 동기부여 받도록 하는 게 참 걱정인데 제 선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주로 문자 보내기.
그런데 이제 제 수업을 3과목 들으시면서 제 상담지도 학생인 경우에는 심란하게 문자를 더 받더라고요. 제가 상담지도 교수입니다. 뭐 강의들은 잘 듣고 계시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매 학기 바뀌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동기부여 받도록 하는 거는 저도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실 수 있게 하는가. 그게 고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에듀케이션에서는 2가지를 서포트를 꼭 해야 되는데, 교육적인 것과, 그러니까 학구적인 것과,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적당한 교육적인 설계, 과정, 자료,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선생님이 학생의 학구적인 성공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강의들 제공된 것들이 보면은 다 이제 학구적인 것들에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하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방법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제 그게 이제 뭐 SNS 활동이라던가 밴드 활동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2가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네. 자, 파스 모델. 자, 이 모델은요, 제가 요거 그래프 보면서 설명이라고 해놨죠. 자, 요게 학생들에게 적당하고 지속적인 학구적이고도 관련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학습 성숙도가 성장된대요. 요 모델에 이제 보여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율적인 학습이 역동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사람이 디펜던트에서 인디펜던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이었다가 독립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내가 기술을 배우는지에 대한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 학습자가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강의록 안 갖고 오셨나요? 있으세요? 네. 한번 강의록만 잠깐 볼까요? 이게 여기에 보시면, 강의록에 보시면 이 4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쵸? 예, 여기에서 이게 보시면 우리가 아카데믹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 서포트가 처음엔 스캐폴딩처럼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클래리파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보시면 인크리징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2개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2개도 다 사라지고 학습자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가 요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로우가 말씀하신 거 있죠? 여기 4가지 부분 설명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처음에는 아카데믹하고 릴레이션이에요. 이게 처음에 단계에는 가이딩이 돼요. 얘네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2가지가.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카데믹 서포트도 사그라들고 릴레이션도 올라갔다가 이 단계에서 사그라들면서 마지막 단계는 이 2개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얘만 남는다는 거예요.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만 남는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현선 이해했어요? 이해 안 한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2가지 서포트가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얘네는 스캐폴딩 단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2개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여기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이 합쳐지면서 나머지 2개 서포트는 사라지고 요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만 남아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독립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게 그 이론이에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습의 성숙 발달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론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학습 성숙도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그게 펄스 모델이 Providing Academic and Relational Support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아카데믹하고 릴레이션한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준다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온라인 가르침에서 주목할 점들이 있는데요. 교사가 가르치는 학습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되고 지속적으로 보상받도록 할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가 그들을 위해서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입시 설명회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은 항상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자로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누가 그러면 이제 웹발시이긴 하지만 문자 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뭐라고 답이 왔냐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하고 하하하 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수업 들으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은 또 뭐라고 답이 오냐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자, 지속적인 피드백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프롬프트한 피드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커넥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나지는 않지만 서로 커넥션을 갖고 있고 서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 처음으로 얼굴을 봐도 익숙한 느낌. 그렇게 이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코र्스의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할 확실한 학습 과정을 제시하거나 또는 안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바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로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디렉션을 줘야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이걸 하실 때 만약에 온라인으로 내가 뭔가를 이제 하나 개발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세부적으로 아까 몇 가지 스텝이 있었죠? 온라인 그 가정 커리큘럼 만들 때 스텝이 몇 개 있었죠? 네, 9개가 있었죠? 그거를 잘 염두에 두면서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하나 만든다, 간단하게. 그래서 만들었으면 거기도 다시 내가 만든 거를 다시 한번 셀프 이밸리에이션을 할 때는 그 과정에 그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하고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더 작은 활동들, 테스트, 그리고 과제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온라인 도구들 있죠,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안 넣었어요. 뒤에 보시면 뭐 무크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크 3으로 넘어갑니다. 블렌디드하고 플립드인데 얘도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어 보시면 자, 두 가지 다른 교수 방법.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블렌디드, 오프라인인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블렌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에 동반되어지는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 자, 여러분,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해. 그쵸? 온라인에서 우리가 수업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스캐폴딩은 학생들이 더 잘 배우도록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분의 지원, 지지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그 스캐폴딩은 아카데믹 서포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릴레이션 서포트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된다고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캐폴딩. 자, 그다음에 네티켓. 요거 요즘 인터넷과 에티켓의 조합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시죠? 네. 좋은 얘기는 다 우리 친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자, 그다음에 플립드는 자, 요거 조금 이제 개념이 달라요. 수업에 오기 전에 얘는 교실 중심이고요. 얘는 온라인 중심입니다. 그렇죠? 자, 플립드는 수업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또는 비디오로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수업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수업에서 활동적인 학습과 결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수업에서 활동과 과제에 참석해서 그 학습을 집에서 하고 연습은 교실에서 하는 거고 연습은 교실에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플립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은 구성주의에 근거해서 컨스트럭티비즘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그들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많이 하시죠? 협동학습. 토요일마다 하시잖아요. 학교 나와서 스터디 그룹도 하시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내용이고요. 자, 러너 어토너미는 학습자 자율성.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 독립적으로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요.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과 아이가 성인과 함께 협동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 사이에 있는 간격입니다. 근접 발달 영역.
자, 근접은 뭡니까? 그 가까이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학습자가 조력자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인데 안내를 주거나 하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바로 GPD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제일 색깔의 엷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GPD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비거츠키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요게 그 블렌디드하고 플립드가 삐아제하고 그 다음에 비거츠키의 그 이론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이제 여기서 만든 거 이렇게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론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달라요. 삐아제는 발달이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돼야지 3단계로 넘어간다고 했고 비고츠키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발달은 같이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뭐냐면 저는 사실 6세 아이예요. 근데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어떤 그 영역의 넓은 것들을 제가 옆에서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같이 학습으로 발달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삐아제는 6세 아이가 3단계인데 6단계에 있는 내용을 접했을 경우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삐아제의 이론이에요. 이게 두 사람의 차이점. 비거츠키는 35세인가 젊은 나이에 타계를 하셨어요. 굉장히 그 똑똑한 진짜 천재적으로 가까운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셨다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이 이론이 바뀌었을 거라고.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책도 읽어보면 굉장히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일찍 좀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비거츠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디드 러닝은 교실에서 대면 수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블렌디드 러닝이죠? 수업 듣고 오셨죠? 제가 여기서 제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모델과는 달라요. 적극적인 학습을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대면 수업을 강조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블렌딩 수업은, 블렌딩 수업은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실보다 학생들이 좀 더 가까이 학습에 다가가도록 함으로써 주의를 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준비되어지고 충분히 제공되어진 접근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그들 개인들의 목표와 필요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된 수업이었으면 이제 한글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혹시 로버트 교수님처럼 영어로 그냥 해도 될 건 맞나요? 네.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심리는 그게 있어요. 한글로 왠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 심리가 또 좀 있죠. 네. 자,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과제와 토론을 위한 온라인 공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동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제공하는 수업을 듣지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콜라보레이티브한 게 되는 거죠. 자, 스캐폴딩 참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더 잘 배우도록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분의 지원 지지대. 요거는 이제 스캐폴딩은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고 적극적인 학습을 증가시키거나 스스로의 학습에 좀 더 책임감을 갖게 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은 여기서 이제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떤 거는 테크놀로지라고 해석을 썼고 어떤 거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냥 테크놀로지라고 쓸 걸. 기술이라는 게. 자, 테크놀로지는 서로 도구예요, 그냥. 진짜. 이 테크놀로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참여하게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고 효과적인 학생 중심 학습 과정을 만들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고 사실 테크놀로지는 누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까? 선생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테크놀로지를 잘 이용해서 좋은 학습을 만드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앞으로는 좀 첨단화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생각과 관련된 질문들을 가지고 협동 토론을 하거나 온라인 그러니까 그 토론 포럼을 연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구성주의 언어학. 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렌디드 러닝의 이론 배경. 자, 여기 보시면 자, 삐아제와 비거츠키의 구성주의에 기반을 한 거예요. 자, 삐아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요. 자라면서 새로운 경험을 탐험하고 가지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발달시킨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거츠키는 어떻게 인간이 환경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구축하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삐아제는 발달 단계대로 발달을 하는 거고 비거츠키의 경우에는 어디서 영향이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콜필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우리의 지식을 구축하는 능력은 선생님이 GPD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안내하는지와 관련이 돼 있대요. 아까 근접 발달 영역 있었죠? 거기가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 제가 그리고 요거를 조금 비거츠키하고 삐아제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제가 보완을 좀 해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두로. 자, 전체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삐아제는 자극이 없이 그냥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발달하는 거고, 비거츠키는 외부 자극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외부 자극, 그게 두 개가 반대로 대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삐아제는 그 발달 단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비거츠키는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언제든지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포텐셜이 있다가 나온다라는 게 비거츠키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 삐아제는 이전 학습이 되어야만 형성이 되는 거고 비거츠키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삐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비거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거츠키는 학습과 발달이 일치하는 거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요. 삐아제는 학습이 있어야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게 삐아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정도면 두 개가 구분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황에 언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말했던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다 나오죠. 언어 적용, 그 다음에 학습자의 경험, 그 다음에 개인의 생각을 형성하도록 구성주의 중요 계속 나오죠. 결국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답을 만약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요 이론만 잘 알고 계시면 구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요 두 사람의 이론은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이론은 구조화된 대화, 자율적인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발견 학습, 원격 학습. 그래서 이게 블렌디드 교실에 영향을 줬다라는 게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교실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화 합한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온라인의 비중이 더 크고 오프라인이 조금 더 덜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트렌드가 포션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에 치중을 두든지 상관이 없게 이제 그냥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훨씬 더 포션이 크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준비되고 개인화된 지원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좀 더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공간에서 다 같이 똑같이 수업을 했다가도 오프라인에 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개인화된 것들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아직까지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문 수업을 해요. 근데 장문 수업에서 보니까 레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업에 오신 걸 보니까 차별화된 부분을 따로따로 드리는 거죠. 라이팅 자료를, 이런 거를. 그게 이제 조금 더 이런 내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교사가 온라인 공간에 탑재한 자료에 학습자들이 원할 때마다 원하는 것 어디에 쓰는지 접근하고 학생들의 진도를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아까랑 같은 말이 지금 계속 반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도전은 뭐냐면요. 이 도전은 챌린지예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게 뭐냐면 기술적 도구나 온라인 자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작동이 안 될 때, 또 과제 날짜에 맞춰갖고 한꺼번에 다 부팅해갖고 그냥 한꺼번에 쏟아질 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안 계획이 필요하고요. 테크놀로지가 항상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네티켓 중요하고요. 아까 민주적이고 존경스러운 온라인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또 토론이 격하게 벌어지다 보면 말도 대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거세질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전한 환경 만들고 협동적이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을 올릴 때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온라인에서. 그러면은 걱정스럽잖아요. 학습자들한테 제가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학부장님. 진짜 그러면 저희 주시나요? 어디로 갈까요? 아, 네, 네. 물고기 김밥이에요. 네, 그래서 학습자를 위해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만들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 때문에 막 걱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하면서 가장 확고한 데다 막 걱정 마세요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도 오하이오의 박 교수님하고 톡을 되게 자주 해요. 막 새벽 제가 보내면 거기 새벽 4시 막 눈 뜨면서 답 주고 막 이렇게 제가 그러고 뭐 추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더 연장해 주세요. 막 이래갖고 제가 그랬더니 28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셔갖고 또 연장해 주세요. 뭐 하고 이분 제가 또 어떤 분은 늦게 내고 해외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일찍 과제 내고 간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피드백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애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적이고 상호적인 신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신뢰를 보진 않지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느낀 게 학습자분이, 학생분이 저를 신뢰한다라고 느낀 거 뭐냐면 교수님 별일 없겠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에 이렇게 봤을 때 느껴보면 내가 이걸 해결해 주기를 신뢰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면 조금 더 빨리 해결을 잘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추가적인 온라인 공간은 선생님에게 추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뭔가를 하나 더 만들면. 그래도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뭔가를 하나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애들을 쓰시더라고요. 평가와 피드백 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요거 평가와 피드백 주는 늪에 누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로버트 교수님인 것 같아요. 맨날 보면 뭐 피드백 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라고 제가. 자, 저도 주거든요. 자, 교실 내에서의 과제와, 아니, 혼자 피드백 주는 것도 아닌데 맨날 피드백 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하는 거라고 제가. 교실 내에서의 과제와 교실 밖에서의 과제 사이의 균형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너무 또 많이 또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플립트는 수업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또는 비디오로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대면 수업에서 활동적인 학습과 결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수업에서 활동과 과제에 참석을 하고 학습은 집에서 하고 연습은 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전통교실에서 선생님들은 한 교실에 여러 수준의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교육과정에서 왜 영어도 잘하는 애들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뭐 교과서가 너무 쉽다는 등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거는 중간을 맞춘 겁니다. 미들 수준을. 왜냐하면은 이제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건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로 이게 주목을 받은 거예요. 플립트가. 왜냐하면 집에 가서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보고 오는 거죠. 자, 온라인 학습의 장점은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 요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반복돼서 저 아시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신 거고. 자, 비동시 학습과 교육 환경. 비동시 온라인 환경은 자신의 속도를 제공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데드라인 이전에 과제도 제출하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 나갔더니만 갑자기 온라인 토론 과제 내는 장소가 바뀌었대요. 뭐 이런 것들. 그때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선생님들은 교실에서의 조력자.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 사실은 생각해보면 조력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또 강의를 제가 운영한 걸 운영을 하지만 강의는 제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계속 받고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뭐 문자도 보내고 답글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처럼 그 조력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혹시 강의들 다 6주차까지 듣고 오셨어요? 다 듣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남사랑님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확고하고 구조적인 교실 활동, 학생들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교실의 대면 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배워온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별로 다 배워왔으니까 학습에서 현장에서 어때요? 미리 보고 왔으니까 자기 속도대로 잘 보고 왔으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실 수업에 와서 힘들었죠.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놓고 봤을 때 미리 예습하고 오는 건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디서 하고 왔을까요? 학원에서 하고 왔죠. 그리고 학원에서 하고 와서 근데 이제 요거는 온라인 수업에서 내가 미리 예습하고 여기 와서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은 예습을 하고 와서 학교 와서는 자죠. 그게 이제 현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플립트의 러닝에 이제 관련된 게 이제 요거.
파스 모델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이 학습에 있어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도 어떻게 독립적이게 되는지에 대한 거죠. 독립적인 것을 배우고 수업에 오기 전에 자료를 학습하고 협력을 통해 교실 과제나 활동들을 통해 독립적인 것을 배웁니다. 여기 지금 계속 뭐가 나옵니까? 독립이 나오죠. 인디펜던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포커스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 오토노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협동학습,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왜냐하면 미리 하고 와서 여기서 같이 토론을 하니까 학습을 협동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뭐를 기반으로 한 겁니까?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건데 두 사람 거를 기반으로 한 거죠. 피아제와 비고츠키. 그래서 함께 배워서 더 잘한다는 생각. 학습자의 자율성은 언어학습의 다른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점이, 자, 여러분, 협동적이게 하고 하는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하게 해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단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낫겠죠? 네. 그 다음에 전통교실보다 더 학생 중심이 되고, 근데, 플립드 러닝을 할 때 내가 만약에 그 강의를 만든다. 그러면 10분 이내에 만드셔야 돼요. 10분 이내. 길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우리 거기에 보면 테디어스 하지 않게 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교실에 각 학생들에게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각자 다니면서 인디비주얼리 제가 터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로 배우고요.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고 학생들의 진행을 또 제가 온라인으로도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개개인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플립드 러닝의 장점이 되는 거겠죠. 사실은 블렌디드 러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순서가 바뀐 거죠. 블렌디드 러닝은 중심이 온라인이 되는 거고요. 플립드는 교실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 있네요. 선생님이 미리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비디오를 만들거나 찍는 데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왜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죠.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좋은 티칭은 아까 뭐가 있었죠? 좋은 티칭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고. 이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선생님이 비디오를 찍는 경험이 필요하고 만들기 위해서 학습해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제대로 된 온라인 어떤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학습을 만들 때 어설프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 있군요. 선생님들은 집중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이거는 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교육자적인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장애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알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모델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미리 하고 오라고 하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쵸? 수업 가서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왜냐하면 메인은 교실이다 보니까. 온라인은 온라인이 메인이지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학생들에게 그래서 장점을 말하고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고 개혁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은 어떻게 기술들을 사용하는지에 배우는 데에 대한 시간을 들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모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준. 결국은 여기 같은 경우는 4, 5, 6번은 다 뭡니까? 서로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항상 각 교실의 준비를 잘 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만큼 준비를 잘 해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됩니다. 자, 보케비.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넘어가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가도 되죠. 네. 자, 보케비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는 퍼지님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다른 의미를 가진 거. 이게 생성된 거더라고요. 퍼지하고 이거 말을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나님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 어번 딕셔너리는 슬랭이나 구를 발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어휘는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휘 수업은 4스킬즈와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4스킬즈가 뭘까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휘 수업은 지루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보유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워야 돼. 제가 경험할 때는 테크놀로지는 그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휘를 공부하는 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짧으니까. 근데 작년에 요거 하면서 로버트 교수님하고 여기서 소개한 그 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센텐스라다가 이런 거 좀 넣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뭐 몇 개 이상은 안 되고 뭐 아직까지 센텐스를 가지고 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휘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툴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거고 다양하고 좀 더 흥미로운 어휘 학습이 되게 하고요. 근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학생이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 다른 언어 스킬스와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같이 내가 융합해서도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오래 지속적인 단어 교육이 여러분 16번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서 읽었던 칼럼에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휘는 16번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휘도 16번에서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어휘와 문장이 내 것이 되려면 500번을 암기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읽었던 칼럼, 주간조선에서 했던 칼럼에, 그러니까 그 LG의 굉장히 높은 분이 이제 영어도 잘하시겠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7년 전에 이렇게 어디 아침에 가면서 그때 당시 김태근 선생님이 EBS 이제 라디오로 방송을 하시는데 토익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문법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내 것이 되게 만들려면 문장도 그분은 또 거기서 200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해주세요.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일까요? 네. 공 하나 더 붙일까요? 자, 단어를 가르쳐라. 이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것들도 몇 번을 읽고 자꾸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 이제 시험 전주까지 강의를 다시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만 갖고 공부하시면 될까요? 네, 요거만 갖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액티비티즈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액티비티즈는 뭐 배우고 싶은 단어를 녹음하고 요런 거니까 요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런 액티비티가 있구나라고 하고요. 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로 갑니다. 그래머로 갑니다. 자, 여기도 디스크립티브, 프리스크립티브, 그 다음에 피드백. 자,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의 언어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언어의 구조입니다. 요렇게 꼭 써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건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바로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뭐, 피드백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문법에 관련된 것들은 코렉티브 피드백이니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느니 안 줘야 되는지를 아직도 학자들이 싸우고 계세요.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줘라 마라. 근데 이제 이것도 줄 때 과연 아예 직접적으로 줄 것이냐, 익스플레이트하게 줄 것이냐, 임플리시트하게 줄 것이냐, 돌려서 줄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싸워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교육의 두 가지 방법, 규칙과 용어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문법이에요. 요거는 우리죠, 우리. 선생님이 문법적 요소를 소개합니다. 제가 투부정사입니다. 자, 뭡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설명하고 예를 보여주죠. 개념에 초점을 두고 규칙은 피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개념에 초점을 두고 규칙을 피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to study.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문법 설명 없이 문장을 얘기합니다. to study.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올 수 있죠? to study English.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념에 초점을 두고 규칙을 피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보여주고 대화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면 to study English, 뭐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For me to study English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대화에 초점을 두고요. 특정한 내용으로 교실에서 선호되어진대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사실 저는 경험상 제가 경험할 때 성인들한테는 요게 나은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는 요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아주 오래전에 제가 프라이빗 튜터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잘 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어린애들한테 문법 못 가르치잖아요, 잘. 초등학교 3, 4학년들은 뭐를 했냐면 문장을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이 나에게 꽃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 엄마가 그의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라고 했다. 이 예문을 영어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한글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영작을 시켰거든요. 그때 어느 날 한 녀석이 그 그룹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애가 어느 날 밑줄 땡 끙 그리고 얘네가 다 같은 세트네. 문법의 규칙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그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제가 그 학생한테 그 세팅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2008년도에 운 좋게 어떤 분이 보고 어린이용 영작책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3권을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세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말년은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좀 팔렸어요. 그게 요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그러면 요 아이의 경우에는 삐아제일까요? 아니면은 비고츠키에 가까울까요? 비고츠키에 가까운 거예요. 얘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입력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방식은 이익과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칠 환경을 근거로 사용되도록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인학습자는 이게 좀 빠른 것 같고, 애들은 이렇게 해도 좀 괜찮더라고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문법 교육은 문법적 요소와 대화적 상황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과제를 부여해주는 게 좋다는 게 이제 데이비드 누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법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이제 제 거를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쓰는 기초영장문.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오픈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법이 있어야지만 라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법만 설명하면 문법이 내 거가 안 되는데 또 라이팅은 그냥 할 수가 없죠. 문법이 같이 가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상황 사이의 관계, 문법적 요소와 대화적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각하면은 라이팅은 리튼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글로 된 대화잖아요. 그거를 연결시켜주고 글을 쓰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효과적인 문법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확인하시러 그 다음 주에 오픈이 되면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의사소통 과제를 하고 있을 때나 과제로부터 문법적 요소를 지적할 때, 그 다음에 그들이 단순하게 형태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문법 교육은, 잠깐만요. 여기 복사가 또 됐어요. 죄송해요. 요거 같은 내용입니다. 6번은. 자, 선생님들은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기 위해 인터넷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문법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이게 맞나요? 이게 저게 맞나요?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테크놀로지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글을 서칭해 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스탠리께서 뭐라 그랬냐면 학습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 것을 제안하고요. 당신이 본 것을 좀 더 자각함으로써 학생들은 진정성 있는 예로부터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 학습자들은 또한 문법과 스펠링 확인을 사용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다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그래머 같은 경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컨퍼런스, 이러니 컨퍼런스를 한번 갔다 보니까 요즘은 라이팅도 온라인상에서 피드백을 주는 사이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학교나 아니면 학원 같은 데로 아예 그 등록을 시켜가지고 또 돈을 일정 금액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한 군데는 또 개인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자기네가 튜터를 통해서 에디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제가 릴라이빌리티가 있는지 잘 몰라서 일단 자료만 좀 받아와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고 학습자분, 우리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라이팅 관련된 것도 지방 쪽에 계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좀 해줘 보려고요. 이런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안 돼, 그러고 이제 또 수업에 오시는 분들은 또 저하고도 같이 해도 되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에디팅 해주는 컨퍼런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 컨퍼런스를, 에디팅 컨퍼런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머를 수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가 있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라이팅을 하다가 만약에 문법이 문법 참 중요해요. 문법이 틀리면 일단 점수가 감점돼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쪽도 읽을 때. 그러다 보니 심한 말은 그때 옛날에 제가 수업했던 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쓴 에티켓이 없는 외국 선생님도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리딩입니다. 자, 워드는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쵸? 이해하기가 없어졌어요. 써주세요. 네. 왜냐하면 여기 이해하기를 제가 밑으로 내리기 싫어가지고 살짝 요걸 옆으로 키웠거든요. 근데 이거 사라졌네. 자, who and nation. 자, nation께서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98%의 단어를 이해해야 된대요. 여러분, 리딩은 대충 맞추는 건 좀 힘들어요. 사실은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단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도 영어, 자기네 나라 그 어휘 실력을 할 때 그 마지막에 걔네 단어 시험 따로 봐요. 미국 학생들도.
그래서 얼만큼. 그래서 50이 넘으면 문맹률이 생긴다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수업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미국인들도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게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 우리는 16번 반복해서 되겠어요? 200번, 300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요. 텍스트가 뭐 장르도 여러 가지 구조, 형태, 은유 등을 이해해야 되는. 자, 리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장르인지. 내가 익숙한 장르면 훨씬 더 잘 되겠죠. 저는 사실 교육 쪽이 좀 더 쉬워요. 연애 로맨스 얘기가 나오면 더 좋고요. 사람이 심리 얘기가 나오면 또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경제가 나오면 좀 헷갈려요. 이게 장르, 그 다음에 구조, 그리고 왜 글을 쓰는 구조도 여러 가지 복합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는 글도 있고 어떤 글은 단순한 문장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은유, 굉장히 메타포를 많이 쓴 글들은 내가 그 비하인드 미닝까지 다 체크해야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이런 걸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언어와 관련 것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텍스트는 바로 뭐냐면 그런 걸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텐시브는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주로 뭘 가지고 읽습니까? 바로 인텐시브 리딩을 하시죠. 목적 가지고 읽으시죠. 익스텐시브는요. 재미로 읽으시는 거예요. for joy로 읽으시는 거죠. 자, visual syntactic text formatting은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 이거 죄송해요. 이거 시각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무언가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팟캐스트는 여러분 이거 아이폰 가지신 분들은 팟캐스트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혹시? 그 오디오 클립 같은 것처럼? 아, 수경학님은 아이폰이 아니구나. 네, 저도 안드로이드예요. 이제 아이폰, 팟캐스트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디지털 오디오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이렇게 음성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비디오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네이버에 나오는 요즘 오디오 클립 있죠?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옛날에 라디오 방송처럼 이제 핸드폰에서 소리만 나오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읽기 전략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요건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가지 구성 요소. 자, 언어를 읽는 법을 학습하거나 지도할 때요. 단어를 인식해야 된대요. 사실 생각해보면 단어는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얘기하는데 father, mother를 내가 100번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의미를 누군가가 전달해주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 전달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식해야 하고 깨닫고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한다라는 게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구어적 글쓰기가 있는데 요거는 커뮤니케이티브 라이팅이라서 커뮤니케이션 라이팅에서 교실 안에서 다른 기술들을 통합하는 데 중요하고요. 라이팅과 리딩 통합이 좀 더 결정적인 생각을 발전시킨대요. 그래서 그 모든 연구에 라이팅하고 리딩에 관련 그 연계 연구가 되게 많아요. 같이. 그래서 학습자들이 읽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게 하고요. 그리고 더 깊게 관련되게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라이팅을 하다 보면 문장 구조를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 리딩을 했을 경우에 그 구조를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훨씬 리딩 속도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내가 리딩을 통해서 어휘라던가 내가 익숙했던 표현들을 내가 라이팅을 할 때는 그 리딩 표현과 구조를 모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더 깊게 관련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는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발달시켜서 언어 학습자를 돕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테크놀로지는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리딩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앱 돌리시죠. 요즘은 여행 가면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기계음이 들려요. 보면 이렇게 요거 들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문 이해에 의하면 연구자들은 테크놀로지가 언어 학습자들의 구문 이해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테크놀로지가 언어 학습자들의 구문 이해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건 이제 아마 관련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원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깎이는 것은 자습서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리딩을 해석을 하다가 잘 모르면 해설지를 보고 되거든요. 거기에 이런 의미구나 라고 그 부분의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안 보는 거예요. 구문을 다시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랑 똑같은 구문이 단어만 바꿔서 나왔을 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딩을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문장만 다 모아갖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내가 잘 모르는 문법, 거의 내가 잘 모르는 구문, 장담해요. 그게 아니면 오세요. 떡볶이 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본문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문화적인 배경 지식을 발달시킨다. 그건 가능해요. 리딩 같은 걸 하시면서 이제 멀티미디어라든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또 읽다가 문화적인 어떤 표현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학습자를 돕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읽기 방식은 다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아까 다독도 있고 정독이 있었고 인텐시브, 익스텐시브 뭐 이런 걸 얘기. 자, 일단 다독은 많이 읽는 거예요. 정독은 하나를 열심히 끝까지 10번씩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저는 정독. 하나의 그 책 한 권을 정하시면 그거를 10번, 20번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책 읽기가 수월해요. 근데 다독은 이거를 대충 이해하고 두 번째 책 대충 이해하고 세 번째 책 대충 이해한 거예요. 웬만한 문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문장 구조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책을 끝까지 다 정독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문법과 그 다음에 표현들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읽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원서책을 처음 읽으면 처음 시작할 땐 단어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쉬워지죠. 앞에 놨던 단어 또 나오죠. 그러면서 또 안 외워져. 막 이러면서 그게 바로 정독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학문적 목적을 위해서 읽는 거죠. 그게 이제 읽기의 방식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요거를 위해서 읽기도 하고 요거를 위해서 읽기도 하고 사실은 다 이용하죠. 그쵸?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온라인으로 읽기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고요. 온라인으로 믿을 만한 자료를 찾고 자료를 평가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하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S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블로그를 해외 블로그라든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많이 읽어보는 거는 뭐에 도움이 될까요? 리딩에 도움이 돼요. 그쵸? 우리가 굳이 꼭 원서책을 사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접할 수 있고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도 저희가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읽기를 위한 접근법과 전략들은 강의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읽기에 함께 자 액티비티가 있는데 비디오나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쵸? 그 다음에 블로깅은 제가 아까 말한 거 블로그 같은 걸 하면서 해외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블로그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 할당되어진 일정 부분을 큰 소리로 읽고 녹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녹음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내 거를 들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수업에서 해야 할 주제와 관련된 줄거리를 읽고 읽기 주제에 대해 생각이나 요약을 녹음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스피킹 연습도 되겠죠. 그럼 내가 하고 난 거를 내가 다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스피킹 공부할 때 혼자 말한 거 꼭 녹음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쵸? 제 라이팅 수업에 오시면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드린 자료를 영어로 말하기 연습하고 들어보시라고. 네. 그 다음에 읽기 본문에 대해 자신의 이해에 대한 여부 질문을 만들기. 과연 주제는 뭔가? 내가 이거를 잘 이해했나? 여기는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요거는 학습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읽기 본문에 대해 자신의 이해 여부는 질문하기. 또 할당되어진 일정 부분을 큰 소리로 읽고 녹음하기. 뭐 리딩 부분에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 읽고 녹음해서 올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좀 찾았어요. 여러분 끝법 빡봉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빡봉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공하세요.